브라질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 1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하겠다. 삼성은 브라질인 고위 관리직을 절반 이상 임용해야 한다.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의 삼성 공장에서 충격적인 요구가 발표됐습니다. 브라질 정부와 노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한국인 주재원에게는 몇 배의 급여를 지급한다. 브라질인 노동자들은 늘 낮은 임금에 묶여 있다. 이제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벌금, 고위직을 내놓지 않으면 퇴출. 불평등 조약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가혹한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도둑 흡혈귀다. 사람들의 분노는 마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을 흔드는 노인, 그리고 젊은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밤새 구호를 외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론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국 대기업 브라질을 이용하다. 라디오 앵커들은 엄숙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인을 기계처럼 다룬다.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단지 도구일 뿐이다. 분노는 광장과 버스 안, 심지어 축구 경기장까지 번졌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하는가?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 말을 되뇌며 마치 진실인 양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은 젊은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LG는 장학금을 주었으며 현대는 학교와 병원에 투자했습니다. 브라질의 많은 가정이 한국 기업 덕분에 일어나고 성장하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선동만 보았고 오직 분노의 목소리만 믿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카페에서도, 시장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오직 한 가지 말만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불공정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을 파트너로 여겼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오해와 증오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게를 바꿀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파트너십은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인가? 정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브라질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브라질의 몰락과 한국의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밀러예요. 저는 영국 출신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브라질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상파울루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삼성, LG, 현대 같은 큰 한국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처음 브라질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활기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었어요. 어디를 보든 음악이 들리고 색깔이 넘치고 축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크게 웃고 있었고 거리는 늘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음악과 색깔 뒤에는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어요. 긴장감이 있었고 분노가 흐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 사람들은 돈만 벌러 오는 거지 우리를 생각해주지는 않아. 신문과 TV에서도 정치인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이기적이고 불공정하며 탐욕스럽다고 그려내고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한 신문 헤드라인은 이랬었어요. 한국 거대 기업, 브라질 노동자를 기계처럼 사용한다.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강렬했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노동조합 지도자였던 마르코 안드라데는 그 분노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늘 불타는 듯한 연설을 할 때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엄청난 군중 끝자리에 서서 그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흔들고 있었죠.
왜 한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지? 왜 브라질 사람들은 2등 시민처럼 대우받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편하게 사는 거지? 군중은 함성을 질렀고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던 저는 묘한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브라질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 학비, 버스 요금조차 내기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들은 공정함을 원했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받고 월급도 확인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있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실들은 그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오직 마르코의 말만 믿고 있었어요. 저는 군중 속 얼굴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마르코에게 축복처럼 보여주던 젊은 여성.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던 노인. 그리고 드디어 우리 편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 또래 청소년들, 노동자들,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함께 서서 주먹을 흔들고 있었죠. 마르코가 외칠 때마다 군중은 더 크게 소리쳤었어요. 왜 한국인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지? 왜 우리가 2등 시민이지? 왜 한국은 불공정하지?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믿었고 그의 분노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 도시는 여전히 차와 음악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동자들을 생각했고 마르코를 생각했고 한국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삼성의 변호사였던 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브라질에서 뭔가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브라질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저는 군중 속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문제는 분명했었어요. 바로 신뢰였죠.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뒤 며칠 동안 연설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말했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신문들은 이렇게 썼었어요. 한국은 브라질을 이용한다. 라디오에서도 사람들이 반복했었죠. 그들은 우리를 도구로만 대하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어디를 가든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두 남자가 삼성 이야기를 두고 언쟁하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한 여성이 LG가 브라질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했었죠. 심지어 축구 경기장에서조차 보통은 골 소리만 들리던 곳에서 누군가 현대는 돈밖에 모른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건 나라 전체에 퍼지고 있는 파도 같았었어요. 분노의 파도, 오해의 파도였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영국인이었지만 한국과 함께 일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치고 싶었었죠. 잠깐만요. 여러분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일자리, 그들이 나눠준 기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군중의 목소리는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지켜보며 듣고 있으며 커져가는 폭풍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브라질의 큰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돈이나 기계, 노동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신뢰였어요.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진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큰 연설이 끝난 뒤에도 분노는 멈추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버스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똑같이 묻고 있었죠. 노동조합이 다음에 뭘 할까? 곧 답이 나왔었어요. 노동조합은 하나의 목록을 발표했었죠. 그들은 그것을 요구사항들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쓴맛이 강한 브라질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 보조 직원이 그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글씨는 굵은 검은색으로 쓰여 있었는데 마치 경고문 같았었죠. 그 목록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이 있었어요. 1. 브라질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70% 수준까지 올려라. 2. 더 많은 브라질 사람들을 고위 경영직에 앉혀라. 3. 삼성, LG, 현대가 가진 기술을 내놓아라. 저는 그 목록을 2번 아니 3번까지 읽었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충격적이었고 너무 지나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한국기업 관리자들 간의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방안은 덥고 붐비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르코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빨간 셔츠는 불길처럼 선명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거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죠. 그 맞은편에는 삼성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늘 박 변호사를 존경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지만 그의 말은 늘 날카롭고 분명했었죠. 박 변호사가 공손하게 말을 시작했었어요. 저희는 이미 브라질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보너스, 건강보험, 그리고 훈련 기회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한국인 노동자의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분명히 느껴졌었어요. 불가능하다는 단어는 방 안에 크게 울리고 있었죠. 마르코는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크게 웃어버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 삼성은 브라질을 떠날 수 없어. 브라질엔 2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 엄청난 시장이지. 다른 데로 어디 갈 건데? 너희가 우리보다 우리를 더 필요로 해. 그의 뒤에 있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휘파람까지 불며 마치 이미 브라질이 승리한 것처럼 떠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박 변호사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패배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지켜보는 듯한 슬픈 얼굴이었죠. 그러더니 마르코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었어요. 너희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여긴 브라질이야. 우리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 여기 남고 싶으면 우리 규칙을 따라야 해. 그의 말은 방 안을 울리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밖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남녀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한국이 약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틀렸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제 손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은 말을 하고 싶어 했었죠. 조심하세요. 당신들은 한국을 몰라요. 그들은 약하지 않아요. 갇혀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저 컨설턴트였고 외국인이었으니까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결국 회의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마르코는 당당하게 걸어나가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달려갔고 저는 벌써 내일 신문에 이런 제목이 나올 걸 상상할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 한국의 존중을 요구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마르코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죠. 그의 말이 자꾸 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해. 우리 큰 시장 없이는 살아남지 못해.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선택할 수 있었고 한국은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브라질은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었어요. 브라질은 신뢰를 잃게 될 거였어요. 브라질은 미래를 잃게 될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마르코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신문은 그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이 약하다고 믿었지만 그건 틀렸었어요. 노동조합 회의가 끝난 뒤 브라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죠.
신문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국은 떠날 수 없다. 라디오는 소리쳤었죠. 시장이 너무 크다. 그들은 갇혀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정반대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에서 늦은 밤 전화를 받았어요. 제 회사가 저에게 삼성 본사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었죠. 저는 서둘러 짐을 싸고 바다를 건너 날아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은 밤하늘을 반짝이며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그곳에는 웃는 얼굴이 없었고 모두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뿐이었죠. 삼성, LG, 현대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두꺼운 보고서와 수치 자료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신문 기사들이 앞에 쌓여 있었죠. 먼저 한 임원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웠어요. 오늘 70%를 요구하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겁니다. 오늘 관리자를 요구하면 내일은 우리의 기술을 요구하겠죠. 어디서 멈출 수 있습니까? 신뢰가 깨졌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업도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었어요. 오직 에어컨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다른 임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브라질은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큰 시장에 갇혀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이 있고 멕시코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존중합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제 피부에는 차가운 소름이 돋고 있었어요. 마치 역사가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침내 삼성 부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재빨리 일어나 인사를 했었어요. 그는 은발을 가진 나이 많은 분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매우 강력했어요. 천천히 걸어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으셨죠.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에 있는 보고서를 한 장씩 차분하게 넘기고 계셨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단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뢰 없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죠. 테이블 주위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분명했었어요. 그날 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브라질에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일부는 멕시코로, 또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소식이 브라질에 폭탄처럼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브라질 신문들은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 브라질 철수 계획. 50만 개 일자리 위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치인들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죠. TV에서 마르코 안드라데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건 허세다. 그들이 절대 떠날 리 없다. 브라질은 너무 크다. 우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저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저는 부회장의 목소리를 들었었죠.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죠. 저는 상파울루 공장 밖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떠올렸어요. 가게 주인들, 버스 기사들, 교사들을 생각했었죠. 그들은 이 일이 벌어질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마르코를 믿고 있었고 여전히 한국이 약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틀렸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대는 새로운 전기차 연구센터 계획을 취소했어요. LG는 가전제품 생산을 줄였고 삼성은 스마트폰 공장의 일부를 닫기 시작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결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브라질의 미래는 달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했었어요. 신뢰 없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저는 그 말 뒤에 침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아주 무겁고 큰 문이었죠. 그들은 한국이 갇혀 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월요일 아침에 나왔었어요.
삼성이 상파울루 스마트폰 공장의 일부를 닫겠다고 한 거였죠.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이건 잠깐일 뿐이야. 곧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개인 물건이 담긴 상자를 들고 공장을 나서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죠. 이틀 뒤에는 LG가 움직였어요. 회사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생산을 멕시코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었죠. TV에 있던 기자들은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였는데 LG가 떠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자 현대가 불길에 기름을 더했어요. 브라질에서 새 전기차 연구센터를 세우려던 계획을 취소해버린 거였죠. 공사장은 텅 비었고 기계들은 멈춰 서 있었어요. 마치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었죠. 하나씩 하나씩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첫 달에만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어요. 10만, 20만, 그리고 50만까지. 하루아침에 온 동네의 풍경이 바뀌고 있었죠. 저는 삼성이 공장의 일부를 닫은 후 그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늘 시끌벅적하던 정문은 자물쇠로 걸려 있었고 녹슨 간판이 펜스에 매달려 있었어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또 다른 간판이었어요. 전직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써서 문 앞에 붙여둔 종이였죠.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었어요. 삼성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한동안 그 앞에 멈춰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듯 무거웠었죠. 공장 근처 가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노동자들로 가득 차던 카페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의자들은 포개져 쌓였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죠.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없다고 불평했고 아파트 가격은 30%나 떨어졌어요. 예전엔 공장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 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떠나고 있었죠. 병원도 영향을 받았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주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사라지자 보험도 함께 사라져버린 거였죠. 환자가 줄자 의사들은 한숨을 쉬었고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여파는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의 문제였어요. 매일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거리에서 분노뿐 아니라 두려움도 볼 수 있었어요. 밤이면 가족들이 작은 거실에 모여 불안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리포터들은 텅 빈 건물들을 보여주고 실직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어린 딸을 안은 채 울고 있었죠. 저는 그 공장에서 15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는 후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죠. 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을까? 왜 마르코의 말만 들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그 말을 현수막에서도 봤고 벽에 스프레이로 적힌 낙서에서도 봤어요.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노동자들이 속삭이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강하고 그들이 약하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떠났고 약한 건 우리였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금속 드럼 통불 주위에 모여있던 노동자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일자리를 잃어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중 한 명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외쳤어요. 삼성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두운 거리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고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데에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노동조합 지도자 마르코 안드라데는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죠. 그는 TV에서 크게 외쳤고 한국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어요. 목소리도 한결 약해져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생방송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연단 뒤에 서 있었지만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큰 시장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말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때 마르코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TV 화면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옛 삼성 공장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던 팻말에는 더 이상 임금 인상 요구는 없었죠. 오직 한 가지 말만 적혀 있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정문 근처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르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외치지도 않았고 당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군중 앞까지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죠. 그러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를 따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절실한 기도처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죠. 삼성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소리는 텅 빈 거리를 울리며 메아리쳤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브라질 산업부 장관까지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는 전국 방송에서 서울을 향해 직접 말했죠. 우리는 세법을 취소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금을 없애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브라질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약속들은 엄청나 보였어요. 무료 땅, 무세금, 전폭적인 지원.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정리를 위해 남아있던 한 한국인 관리자와 조용한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그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말했는데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깊게 파고들었어요. 브라질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죠. 노동자들은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한국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엔지니어들을 훈련시켰으며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들은 학교와 병원, 심지어 지역 사회센터까지 세워주었죠. 한국은 브라질 평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었고 존중을 주었어요. 한국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은 탐욕에서, 자만에서, 브라질은 너무 커서 잃을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 문장을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후회가 가득했었어요. 카페는 텅 비었고 가족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할지 속삭이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일자리를 온라인에서 찾고 있었어요. 신문 헤드라인도 바뀌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브라질을 필요로 한다 고 외쳤었는데 이제는 브라질, 한국에 애원하다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돌아와 주세요, 한국. 이제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어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아픈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쉬운 말이나 약속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였죠. 브라질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했어요. 실수를 지우고 싶어 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공장, 잃어버린 일자리, 그리고 수천 개의 목소리가 절망스럽게 반복하는 말뿐이었어요. 삼성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한국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떠난 뒤 몇 달이 흘렀지만 브라질의 충격은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텅 빈 공장들은 유령처럼 서 있었고 그 주위의 침묵은 어떤 시위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종종 그 높은 철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음악과 웃음, 바쁘게 드나드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람과 먼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곳은 잃어버린 기회의 묘지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몇 달 동안 저는 보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도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오래된 자료와 회사 기록, 정부 데이터를 찾아보았죠. 숫자들은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에서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었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훈련시켰고 공장 근처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에 기부하고 가난한 지역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었죠.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투자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리고 신문이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그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특히 젊은 세대가 더 크게 아파했었어요. 그들은 돌아와 주세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죠. 한국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영어와 포르투갈어, 때로는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학생의 편지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었어요. 저희는 삼성 휴대폰, LG TV,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저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을 작고 멀리 있고 거대한 브라질에 비하면 힘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틀렸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한국은 강했어요. 한국은 멀리 있지만 한국은 가까웠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부회장이 말했던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신뢰 없는 곳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들렸지만 이제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공장이나 임금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에 관한 것이었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에 관한 것이었죠. 그 다리가 무너지면 돈이나 약속으로는 다시 세울 수 없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모든 거짓을 뚫고 드러나고 있었어요. 진실은 한국이 늘 존중을 주었지만 브라질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거였죠. 어느 저녁 저는 옛 LG 건물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은 주황과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그때 한국을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청소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작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세대는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존중하고 있었는데 정작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었죠.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저는 분노와 요구, 떠남과 후회를 모두 지켜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절대 잊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지도 위에서 작은 나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나라였어요. 지혜에서 크고 힘에서 크고 신뢰를 쌓는 방식에서 더 크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존경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멀리 있지만 한국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간직하게 될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